자, 민서 1페이지부터 총 몇 페이지나 360페이지 조금 넘게 나왔죠, 그쵸? 어떤 날 우리는 60페이지 가야 됩니다. 매일 60페이지 가야 돼. 매일 60페이지. 민법하고 체계는 똑같고요. 중요 지문 앞으로 몇 개 좀 뺐고, 그 다음에 체크 드리는 뭐 지문 정도만 뒤에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객관식 자랑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죠. 기본서를 열심히 읽는 방법. 그 다음 뭐 기출지문 총정리해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지문을 이제 OX로 지문 보는 거 방법. 그 다음에 선택형을 아예 문제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선택형 문제로 보는 거예요. 선택형 문제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택형 문제 보면 해설지에 대부분 뭐 있나? 이제 판례 원문이 들어가 있지. 원문 보셔야 돼요. 자, 2페이지. 자,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크게 효력과 훈시 규정으로 나뉠 수 있다. 맞습니다. 민법 체계와 비슷하죠. 효력, 훈시. 훈시 하살표 빼서 위반 시 소송법적 효력은 없다. 자, 법 규정, 효력 규정은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는데 강행 규정 하살표 빼서 위반할 경우는 아예 무효가 된다. 3번 민사소송법의 임의규정과 민법에서 임의규정의 의미가 다른데 민사소송법 임의규정 하살표 빼서 당사자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격한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임의규정이 다르다. 신의칙 적용되고요. 그 다음 5번이 제일 중요하죠. 판결 선고 기간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인 군시 규정이에요. 노트 199조, 207조. 소재기 시부터 5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해야 된다고 199조 적용되어 있고요. 207조는 변종 시부터 2주 이내에 판결 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키는 판사를 본 적이 없어요. 자, 6페이지. 자, 합의체 구성원인 법관의 제척에 대해서는 그 법관이 소속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재판한다. 결정 동그라미 하시고 46조 1항입니다. 46조 일단 법조문 좀 펴놓고 있으시고요. 민소는 여러분 법조문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민소는 법조문 자체를 묻는 문제가 사례 기록, 그 선택 사례에서 많이 나옵니다. 2번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의 주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장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정지 동그라미 하시고 중단 아니고 정지. 48조.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 정지해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하되면 뭐 중단 안 해도 되고 정지 안 해도 되고 긴급할 땐 정지 안 해도 됩니다. 3번 항소심 판사가 항소의 대상이 된 1심에서 수탁 동그라미 수탁 임무를 위탁받은 판사를 이제 투탁 판사라 그러지, 그치? 수탁 판사로서 정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전심에 관여한 것이 아니죠. 관여가 아닙니다. 관여라는 거 뒤에 나오지만 판결의 합의, 판결서 작성에 관여한 것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번 제척 이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41조고요. 기피 이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43조 1항인데 43조 1항 보시면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5번 기피 신청은 그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43조 2항 한번 보시죠.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로서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저 판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미치겠어. 기피 신청하려니 기간이 지나갔고.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 말도 안 되는 부대 신청을 하나 붙이면 되죠. 2억 이상의 손배 청구를 붙여갖고 어때? 단독 사건이라면 합의부로 옮겨갈 수 있죠. 예. 단독 사건이라면 합의부로 옮겨갈 수 있죠. 합의 사건은 뭐 거기서 받아야 돼. 짤 없어, 짤. 6번 소송 지형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한 경우 결정으로 기피 신청 물론 채채 실천도 각하할 수 있다. 45조 1항. 재척 또는 기피 신청이 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결정 각하입니다. 결정으로 각하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 1번 옆에다가 전심관녀는 사례형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전심관녀. 쟁점이 두 개가 되는데 전심이냐, 전심이냐. 그 다음 관여냐,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게 재심 대상 판결하고, 그 다음 재심 판결의 관계죠, 그렇죠? 질문 다 나와요. 1. 법관은 전심에서 변론과 증거 조사를 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의 최종 변론과 판결에 합의가 한 적이 없다면 줄 것이고,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 플러스 판결서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 그 사건 상소심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할 때는 그 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3. 합의체의 구성원인 법관의 제척에 대해서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뭐로? 결정으로 재판한다.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의 주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맞죠? 그 다음 5번에 밑에 판례 빨간 거 동그라미 하시고 매우 중요. 기피 신청이 있고 결정이 나기 전 상태에서 쌍불이 된 거예요. 쌍방이 안 나온 거예요. 이거는 쌍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쌍불 취하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5번.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전에 이루어진 변론기일의 진행, 각하 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이루어진 변론기일의 진행은 모두 민소법 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상 현결이 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의 기피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민소법 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쌍불치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48조 소송 절차 정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척 가지고 사례로 내만한 게 요 판례 갖고 내는 거 하나 하고 전심이냐 관여냐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이걸로 내면 아마 많이 속겠죠. 예, 많이 속겠죠. 2번 법관의 재책과 깊이에 관한 설명 중 이제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담당한 법관이 주채무자의 연대 보증인 경우에 재척의 사유가 된다. 예. 권리 의무의 공동 의무자죠, 그렇죠? 예, 권리 의무 공통자죠. 2번 체크하시고 재심 대상 판결에 관여한 법관은 재심 청구 사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심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전심이 아니에요. 재심은 관할이 그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 그 법원에 사람 몇 명, 판사 몇 명 안 될 때는 어떻나, 재정합의 뭐 이런 데서 이제 하게 되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도 갈 수가 있죠. 3번 합의부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합의부에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4번 변론 종결 전에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변론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 자, 4번 한번 보시죠. 기피 신청을 당한 법관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의 효력은 그 후 기피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되고 그 결정이 확정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결국 어떻나? 위법하다는 얘기지, 그치? 예. 위법하고 기피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때? 원칙적으로 정지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틀린 질문입니다. 그 다음 5번 법조문 보시죠.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자, 47조. 재책 또는 기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판사 바꿔주겠다는 거죠. 상대방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단 각하 또는 재책이나 기피 신청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뭐가 가능하다?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즉시 항고. 즉시 항고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 원칙적 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지요. 1.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하지 못한다. 예, 법조문 그죠? 예, 기억하시고. 기피 신청하는 이유와 소명 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 44조 2항입니다. 소명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 신청이 신청의 방식이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지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 동그라미 기각이 아닙니다. 각하입니다. 각하. 법원에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원칙적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맞죠? 5번은 아까 쌍불 절차 위반 행결 치유되지 않죠. 그에 따라서 쌍불 효과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쌍불로 해가지고 쌍불로 소치하 간주로 해서 소치하 종국을 하면 당사자는 어떤 방법으로 다퉈야 되나?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잘 모르시는 건데 소치하 또는 소치하 간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치하는 뭐 소치하 신청, 소치하서 내면 되는 거고 소치하 간주는 이제 쌍불치하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요, 법원은 그냥 종국 딱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 표지 앞에다가 소치하 종국 빵 도장 찍고 어때? 소송 진행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기록 보내버려. 창고로 보내버려요. 기일 지정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송 진행을 안 해. 그러면 기피 신청해놨는데 소치하 종국으로 끝났다라고 돼 있으면은 그 사람 어떻게 당해야 되냐 이거지. 판결이 없으니까 어때? 항소가 안 되잖아. 뭐로 가야 되나? 뭐로? 이 형님짬이 뭐야? 그럼 뭐 법원에 가서 그냥 그 사람 뭐 판사방에 문을 두드린다.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다. 뭐요? 기일 지정 신청 아니야. 기일 지정 신청 절대 빠뜨리면 안 돼. 변론기일 지정 신청이에요. 기일 지정 신청이에요. 기일 지정 신청해가지고 판사가 이제 기일에 가요. 소치하 종국 맞습니다. 절차 위반 없어요. 하면 어때? 소종료 선언해주면 되는 거고, 저희가 잘못했네요. 하면 뭐? 진행하시죠. 하면 되는 거야. 진행하시죠. 자. 소송 종료 선언이나 그냥 변론 진행이에요. 소치하 종국입니다. 소치하 종국. 소송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소치해서 송달받고 나서 2주 이내에 이의제기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부동의서 제출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소치하 동의 간주가 됩니다. 소를 1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소송 또 제기할 수 있나 없나? 응? 1심에서 소를 취하면 동일한 소송 또 제기할 수 있어 없어? 맨날 헷갈리지. 저 인간 왜 들어온 것만 물어보는 거야 속으로. 재책이나 하고 있지 이러면서. 어때? 제소검진은 언제 적용되나? 종국 판결 선고 이후에, 그치? 종국 판결 선고 이후에 소를 취하해야지 제소검자가 적용되는 거고, 1심 소송 도중에 소 취하면 어떻습니까? 제소검자가 적용이 안 되죠. 새로운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번 1. 상고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환송적 원심법원의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는 판사는 환송 후 원심법원의 위 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데, 요 밑 1번 해설이 조금 틀렸고요. 436조 사망, 436조 사망이 맞습니다. '파기환송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항소심으로 가죠. 그렇죠? 항소심으로 가는데 그건 전심은 아니잖아. 그치? 대신에 환송 전 재판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 바꿔줘요. 2. 본안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다시 왜 본안 사건에 당연히 관여할 수 있죠. 전심 아니니까. 재척의 이유가 있던 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척의 재판을 한다. 직권 줄 것이고. (42조입니다) 직권 신청 따라 재판을 한다. 4번 재척 또는 기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재척을 시키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되죠. 그렇죠? 각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적시한과 가능했죠. 5번 법원은 재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하는데, 종국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48조 밑에 한번 보시죠. 재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 다만 각하된 경우 선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판 진행이 가능하죠.
관할 네, 사례형으로 유력합니다. 사례형으로 유력해요. 변시에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1회 때인가 2회 때인가 한 번 나오고 그때 이후로는 계속 안 나왔어요. 예. 물론 법전협은 좀 나왔죠. 예, 법전협은 좀 나왔습니다. 예, 올해는 관할이 예, 유력하다. 예. 심급 관할은 비약 상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속 관할에 대해 390조 예, 1항 단서입니다. 예, 비약 상고는 항소심을 넘기고 떴나? 예, 항소심을 제끼고는 바로 세법원에다 하는 상고죠. 비약 상고. 그 다음 2번 빨간 거 동그라미. 전속적 합의 관할도 그 성질은 어때? 합의 관할이니까 임의 관할이죠. 예, 임의 관할이에요. 따라서 35조에 예, 현저한 지연을 피하기 위한 유송 예, 가능합니다. 토지 관할, 사물 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 관할이 전속 관할이 아닙니다. 네, 임의 관할로 보고 있고 5번 빨간 4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어떤 사건이 단독 재판부의 직분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전속 관할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직분 관할 노트 좀 하시죠. 예, 직무 권한을 확정시킨 거예요. 직무 권한 확정. 예, 수서법원, 집행법원. 단독재판부, 합의재판부. 단독 사건으로 정해놓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신급관할이에요. 이게 직분관할입니다. 네, 4번은 암기를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잘 틀리는 지문이에요. 전속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이건 뭐야? 관할 위반이죠, 그렇죠? 예,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예,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신청은 있다 없다? 예, 당사자에게 없죠. 예,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안 되죠. 예, 즉시 항고도 안 된다. 그 옆에다가 직권 이송만 가능하다. 네, 5번도 동그라미 하시고 어떤 사건에 전속 관할이 있다는 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배타적 관할권을 전속 관할이라고 하죠. 사무소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근무지 관련 특별재판장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가 피고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7조. 네, 피고에 대해서만 특별재판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특히 금원청구 같은 경우는 지참채무니까 어떻습니까? 예,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원고는 무조건 주소지야. 8번 피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재산이 존재하면 그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1조.
14조도 선박 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예전에 제가 한 사건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러시아 회사가 러시아 회사가 파나마 선적에 배를 가지고 중국 조선소에다가 수리를 의뢰했어요. 수리를 의뢰했는데 이 새끼들이 수리 마치고는 도망을 가버린 거야.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도망을 갔어요. 어떻게 도망갔냐면 수리 끝나고 나면 제대로 수리가 됐는지 그거 검사하거든. 그 이제 시 트라이얼이라 그래가지고 검사하라고 이제 딱 갔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조선소 직원을 태운 채로 감금하고는 공해로 나간 거예요. 공해에 나가서는 그 조그마한 배 태워가지고 지나가는 배에다 옮겨준 거야. 너가 다시 중국 들어가라고. 중국 조선소가 얼마나 화났겠나. 이제 그 배를 가압류를 하려고 이제 보통 그렇게 큰 사고를 한번 치면 항로를 바꿉니다. 기존에 들어갔던 항로는 잘 안 들어가는데 그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정보가 들었나 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선박 가압류를 당한 적이 있어요. 선박 가압류 딱 하니까 어떻나? 선박에 관한 채권이 되고 선박이 있는 장소, 재산이 있는 장소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을 가지게 됐죠. 러시아 회사와 중국 회사 간의 파나마 배에 관한 분쟁을 그 선박에 있었던 우리나라 법원에서 관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 청구에서 가해 행위지와 손해발생제가 다른 경우에는 모두 재판적이 있다. 동그라미 하시고.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것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소는 인도 말소 청구 소송이죠. 그렇죠? 차임에 관한 소송은 안 됩니다. 이건 단순 금전에 관한 소송이에요.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금 반환 월차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11번은 24조를 이제 그대로 한 건데, 자,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는 특권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특허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한다. 특허권은 특별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허권 되게 어렵거든.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보통 특별재판적 관련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줄 것이고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수원고법이 생겼지. 그치? 올해 지금 수원고법이 생겼단 말이야. 수원고법이 생겨가지고 이게 관할이 이게 경기 이남 관할인데 좋아요. 그럼 의정부입니다. 자, 의정부에서 특허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제기하는 경우에는 뭐야? 서울중앙지법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의정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뭐지? 서울고등법원 아니야. 그치? 그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뭐야? 서울중앙지방. 자,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제 한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쵸? 법원에 몇 개 있지? 서울에? 야, 서울에 법원 몇 개 있냐? 중앙 하나 하고, 그 다음 동서남북 있잖아. 동서남북 있잖아. 그 다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보통 특별재판적 관련 규정이 있다는 이제 줄 것이고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야?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다 무조건 제기를 해야 돼요. 특허권은.
그래서 만약에 목포가 목포예요, 목포. 목포에서 특허권에 관한 소송은 다 어디로 몰아야 된다? 예, 광주고법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으로 몰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보면 그 특허권 외에 관한 거는 부가적인 것으로 돼 있고, 예, 특허권은 어떻습니까? 전속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서울고등법원은 예, 중앙으로 무조건 본다. 예. 자, 12번. 그러니까 이 특허 관련 규정은 법조문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어려운 건 아닌데 첫째 뭐 특허권과 특허권 외로 나눠야 돼요. 예, 특허권 외로 나누고 특허권 외는 부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허권은 전속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서울은 뭐 중앙만. 예, 서울은 중앙만. 2, 12. 갑은 을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은 고할수를 제기하려고 한다. 2억 원. 우리 합의부가 얼마지? 2억 원 초과지, 그치? 2억 원 초과예요. 되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려. 원고갑의 매매대금 청구에 지연손해금 500만 원을 병합 청구해도 부대 청구죠, 그렇죠? 단독 판사. 소송 중 원고갑이 청구 취지를 3억 원으로 확정하면 피고인의 의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경우 변론관이 발생하므로 합의고로 이송하지 않은 대신에 12번에 이 빨간 거 동그라미 하시고 사물관할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성립이 가능하죠. 12번에서 원고갑이 대금 청구 이자가 500만 원을 병합 청구하더라도 부대 청구입니다. 그렇죠? 12번에서 청구에 따라 피고리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반수로 제기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소에 대해서도 답변하면 어떻나? 또 변론관을이 생기게 됩니다. 뒤에 또 문제 나와요. 거기서 이제 법조문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원고갑이 1억 원의 원금을 청구한다면 이는 엄은 그 액수에 상관없이 단독입니다. 엄소송하고 수표금 소송, 엄소송 어려울 것 같나? 엄소송 하는 게 없어요. 엄소송 제기하잖아요. 소장에다가 엄사본 붙여가지고 딱 청구를 해. 그러면 변론기일에 뭐 엄원본이 있느냐만 확인하는 거예요. 엄원본이 있는 거만 확인하는 거예요. 원고갑이 1억 원의 원금, 13번 관할합의는 소송상의 행위로서 행위 당사자 및 일반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는 물론 있겠죠. 예외는 물론 있고. 자,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신관할 법문을 정할 수 있다. 합의가는 합의가는 29조 한번 보세요.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신관할 부분을 정할 수 있는데 일정 법률 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반드시 뭐로? 서면을 해줘야 됩니다. 서면으로. 관할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자, 15번 특정한 것이어야 한다. 맞죠? 16번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 맞고 17번 1심에 대해서만 하니까 신급관할에 대해서는 어때요? 합의가 안 되죠. 피고가 소각화 판결을 구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원칙적 성립하지 않는다. 자, 변론관할 이 30조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을 하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각하 본안에 관한 진술이 아니로 보고 있죠. 신급관할은 변론관할이 성립할 수 없다. 20번, 21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같이. 사물관할, 토지관할이 뭐야? 변론관할이 주로 생기는 거죠.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합의 관할이 있더라도 이는 임의 관할 맞죠? 임의 관할이므로 법정 관할이 있는 다른 법원에 서로 제기하더라도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서 변론하면 변론 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23. 단독 판사는 소송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전속 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나고 아니나 상당한으로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같은 법은 합의로 이송할 수 있다. 35조 한번 보시죠.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죄송 34조 2항 34조 2항 35조에 34조 2항 죄송합니다. 34조 2항 그 다음 밑에 거 34조 3항 지방법원 합의권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도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스스로 심리 재판할 수 있다. 단독 판사는 어때? 보낼 수도 있고 지가 보낼 수도 있고 합의분 어떻습니까? 지가 아닌데 챙겨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이라고 다 어려우냐?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쟁점이 완전히 똑같은데 손배금으로 돼가지고 2억 원 초과하게 되면 어떻나? 합의부로 가게 되고요. 합의부로 가게 되고 구상금으로 하면 어떻나? 구상금으로 하게 되면 이게 단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 하지 마시고 손해액이 한 6억 정도 돼요. 6억 정도 되는데 가해자일한테 3억 원으로 합의한 거예요. 변제 받았어요. 얼마 남아있네? 3억 원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 지급받지 못하는 이제 부분 차액을 이제 3억 원을 이제 손배금 청구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로 가나? 합의부로 가야 되는 거야. 3억 원 졌지? 그렇지? 그러면 책임 비율에 따라서 구상금 청구하지.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서 3억 원 청구를 한다. 구상금 어디로 가나? 단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이 똑같아. 쟁점이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뭐 꼭 합의부 사건이 그런 건 아니지. 그 다음 뭐 대여금 어떻습니까? 2억 원 초과하면 또 전부 다 합의금으로 가요. 자, 25번. 본소가 단독 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 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지만 형광펜 반소에 대하여 변론관할이 생길 때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송해야 됩니다. 꼭 재판부를 바꾸고 싶을 때는 청구 취지 확장 반소 제기해가지고 바로 이송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반소 제기하면서 바로 이송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변론관을 안 만들고 바로 이송해 버립니다.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기간 중수의 여부는 처음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송이 중요한 거예요. 뭐 객관식 지문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일반 법원에 제기해가지고 행정법원으로 이송시켜주는 경우 있죠.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행정법원은 어떻나? 제소기간이 굉장히 짧잖아. 예, 행정사건은. 예. 5번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본소가 단독 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 사건에서 청구를 한 때에는 당사자는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하여 달라는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론관 아예 만들지 말라고. 예. 원고가 친구인 피고에게 빌려주었던 3억 원의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부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감축하여도 단독으로 이송시키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에 청구액이 변한다 하더라도 감축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확정이 되면 어떻나? 이제 확정이 되면 이송이 원칙이겠죠.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서는 이전 등기 말소 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에서는 그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의무 이행지는 뭐예요? 관할 등기소가 됩니다. 의무 이행지는 관할 등기소죠. 등기말소 청구할 때는 여러분 그러면 등기말소 청구할 때는 관할이 2개 정도가 생각이 되는데 뭐 관할 등기소 그치? 관할 등기소 관할하는 법원 또는 뭐 피고의 주소지죠. 피고의 주소지죠. 서울에 사는 두 사람이 굳이 뭐 광주에 있는 땅에 관해서 싸우려고 광주로 내려갈 필요는 없겠죠. 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둘 다 그 중앙지방법원 원피고가 전부 다 이제 중앙지방법원 관할이고 대상 토지는 강원도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4번 토지 관할뿐 아니라 사물 관할에도 변론 관할 성립 가능하죠. 사물 관할. 놓치시면 안 된 지문이고. 항소심에서 제1심배법원이 전속관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항소심 법원은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이건 신급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419조 체크하시고요. 관할 위반을 이유로 재심 판결을 취소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19조. 자, 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에 인정된다. 이 매매계약으로 정한 특정물 인도 청구 줄 것이고 특정물 인도 청구의 경우 자 이행지가 어디죠? 그 특정물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그 물건 있는 장소는 이행지가 되죠. 이행지가 되죠. 그렇죠? 이행지. 그 물건 있는 장소 소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의무이행지 법원이고 3번 수인에 대해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의 의무와 같은 종류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원인을 말미암은 경우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밑에 3번 빨간 거 동그라미 하시고요. 겁나 중요. 일단 나머지 설명하고 갈게요. 원고가 전속적 합의, 관할 합의를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 전속적 합의 관할도 어떻습니까? 임의 관할이니까 변론 관할의 승계이 가능하다. 5번 관할은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죠. 자, 66조하고 25조를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65조, 죄송합니다. 65조. 65조.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권리 의무 공통 뭐예요? 법률상 같은 원인이죠. 단서 후문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거 공동소송은 제기가 가능해요. 25조 한번 볼까요? 하나의 소를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5조는 객관적 병합, 주관적 공동소송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 피고에 대한 객관적 병합, 여러 피고에 대한 주관적 병합, 주관적 공동소송. 자, 2항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 권리 의무 공통, 법률상 같은 원인이죠. 그쵸? 동정이 들어가 있나 안 있나? 동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65조 후단 부분은 관련 재판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사례로 법정협에서 한번 튀어나왔는데 박살났어. 사례 문제를 보시고 이게 단순 동정인지 권리 의무의 공통인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내셔야 됩니다. 65조, 25조 구별하는 문제. 관련 재판적 상당히 중요하죠. 자, 32조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예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자, 7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상당히 좋은 문제네요. 자, 7번 각각은 2016년 1월 7일 갑이 혈액 X부동산을 대금 10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이행 의무 기한에 대해서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 옳지 않은 것은 1. 각각 이 사건 계약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과 관련된 1심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을 한다는 유연 합의를 했고 그 후 갑의 혈액에 대한 대금 채권이 병에게 양도되었는데 병의 주소지가 관할 법원의 토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우 병은 강주지방법원의 을을 상대로 매매 대금에 지하는 지급을 권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할 합의 있죠? 그 다음 이 관할 합의의 효력은 당사자, 승계인, 그 다음 치명채권이 양수인에게 미치게 되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서 그 지급을 권한 소, 관할 합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게 맞고요. 2번은 지금 갑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병 앞으로 X부동산간에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을이 각각 병을 공동피고로 해줄 것이고 각각 병을 공동피고죠. 병합인가 공동인가? 공동이에요. 공동소송. 주의적 청구로 갑이 병에게 이전한 것은 통정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의하여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위 통정의 표시 주장이 배척된다면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물이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주장하면서 갑에 대하여 이행불능에 대한 전부배상을 구하는 경우 법원이 주의적 청구를 인용한다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제가 왜 이걸 굳이 이게 그래서 설명을 드리냐 하면요. 자, 이 대의말소 청구는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니까 이행불능이 되니까 어떠나? 전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응. 갑병, 이 통정의 표시라는 거 아니야. 이게 통정이라는 거 아니야. 갑병사의 매매 계약이 통정이면 어때요?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통정의 표시가 아니면 단순 이중 매매가 되니까 어때? 요게 이행불능이 되는 거지. 그럼 손해배상 청구, 전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한편 이 각 청구는 갑병사의 매매 계약이 하나는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하나는 뭐야?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법률상 양립 불가능은 맞아요. 법률상 양립 불가능인데 청구가 양립 불가능이면 예비적 병합이 되고, 그 다음 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양립 불가능이 되면 이건 뭐다? 예비적 공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비적 공동이고, 한편 예비적 병합은 예비적 병합은 주의 인용 시 예비는 판단하면 안 되지. 주의 인용 시 예비는 판단하면 안 돼. 그런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모든 피고에 대해서 뭐 판단해 줘야 돼요. 모든 피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70조 2항 한번 보시죠.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비적 선택적 공동에서는 이 주의가 인용이 돼도 예비적 피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반드시 기각이라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각 결정해 주셔야 돼요. 이거 기각 누락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누락하면 판단 유탈로 바로 항소가 됩니다. 항소 사유가 돼요. 그리고 이거 항소 이익이 있어요. 항소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항소심법원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의적 피고에 대한 청구 기각,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인용으로 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의락정의 필요성이기 때문에 전부 2심에서 전부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지문 나올 때 여러분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지문 있잖아요. 2018년도 출제지. 요 지문 그대로 사례형에서 그대로 출제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지문이 사례 문제로 그대로 출제되면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상당히 좋은 지문이죠. 3. 갑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을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무 이행지 제공을 하였음에도 을이 그 수령 및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을은 갑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의 기사일은 이행계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제공일 또는 그 다음일이 되지만 갑이 이행 제공이 중지되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건 세모예요. 세모. 애매하죠.
동시에 안배가 상실해 가지고 지원손해가 물으려면 어떻습니까? 이행이 제공이 계속돼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애매해요. 지문 자체가. 그 다음에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이 최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원손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셋째 줄 부분도 어때? 조금 애매해. 예. 그 다음 4번. 각각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계약금 1억원, 계약당일 중도금 4억원 2016년 2월칠 각 지급하기로 장금 5억원 2016년 3월 5일 각 소유권 관련 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되 을이 2016년 2월 7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을이 계약금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계약은 이행 제공이나 해제 의사 표시 없어도 자동으로 중도금 미지급 자동 해제 약정은 유효죠. 그러니까 이건 맞고 5번. 계약 체결 당시 X부동산의 시가가 7억원 정도였는데 을이 X부동산의 시가가 11억 정도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가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3번이 제일 이상하죠. 1번, 2번 지문이 너무 좋아요. 1번, 2번 지문이 너무 좋습니다. 민법, 민속, 예비적 공동 뭐 다 나왔잖아. 딱 보면 풀기 싫은 문제죠. 자, 8번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8번도 동그라미. 자, 옳지 않은 거. 소송 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합의부에서 1심으로 심판. 맞죠. 소송 목적의 값은 제기한때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죠. 단독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가 제기된 후 항소심에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확장되었더라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법 합의부에서 청구 취지 확정된다 하더라도 고법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밑에 판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 합의의 효력은 근저당권 부담부 소유권을 지정한 부동산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죠. 왜냐하면 물권과 관련한 합의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 4번. 관할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물권의 특정 승계인에 미치지 않는다. 지명채권에 같은 채권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미치는 것이 원칙이죠.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 소유권을 지정한 특정 승계인에 불과하다면 관할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 4번 지문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 다음 5번도 빨간 동그라미. 변론관할은 법원에 나와서 현실로 실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술 간주되면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술 간주되는 경우가 어떨까? 원고 소재기 피고 답변서 제출. 답변사안에 관할 위반에 관한 항변 없었음. 원고 첫 회기일에 출석해서 진술함. 소장 진술. 피고 답변서 어떻게? 진술 간주. 그러면 관할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지. 변론관 인정 안 된다는 거지. 사례형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딱 나옵니다. 자, 9번.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주소를 둔 갑은 인천에 사는 을에게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토지 1000제곱미터를 팔았다. 원고 동부, 피고 인천, 목적물 수원시 정자동이면 성남지원, 네, 성남지원.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2억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100만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00만원 제기하고자 한다. 옳지 않는 것은 수원시 정자동은 수원지방법원 관할 구역이라고 이렇게 해놨네. 아예 지정해놨네. 성남지원인데. 1. 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건은 인천 보통재판적은 뭐죠? 피고의 주소지죠. 그쵸? 예, 피고의 주소지 인천. 특별은 원고의 주소지, 의무이행지 또는 목적물의 소재지. 지금 특별재판적에 관한 관할건은 의무이행지는 원고의 주소지는 맞는데 지금 수원지방법원 지금 소송물이 뭐지?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이니까 이거는 뭐야?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아니니까 수원지방법원은 관할을 가질 수가 없죠. 관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뒷부분이 틀렸어요. 뒷부분. 보통재판적 피고의 주소지죠. 3. 소가에 관한 사물관할은 2억원이고 그 다음에 부대 청구는 어떻습니까? 산입하지 않으니까 단독 판사 맞죠? 토지관할을 위반했는데도 변론관할이 생길 수도 있죠. 4번 맞고. 각가을은 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는데 법정관할 외에 다른 법원에다가 관할 합의를 하는 경우는 이거는 이른바 부가적 합의가 해당하죠. 그렇죠? 부가적 합의다. 대금 청구 소송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 대금 청구 소송은 이게 목적물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재지가 부동산 소재지가 관할이 안 생깁니다. 1번 관할 및 소송 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1. 당사자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인소송 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에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 아예 재판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관할 위반 이송 신청은 직권 발동 촉구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야? 결정을 한다 한들 적시항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적시항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신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효력은 상급심법원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재이송 금지가 적용이 되긴 한데 단 신급관할 위반 중 상급심법원은 안 된다. 3.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 법원을 한 전속적 국제재판의 합의가 이거는 관할 합의가 아니라 재판권 합의죠. 엄격하게 보면 재판권 합의인데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공소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딱 지문 보면 어떻나? 딱 표시나지. 4.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법원은 주장하는 청구원의 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본안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본안 심리 해가지고 들어가면 어떻나? 변론관할 다 생기는데 변론관할 다 생기는데 이건 안 되죠. 당연하고. 그 다음 5번 부동산 양수인이 건전한권 설정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 승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설정자와 건전한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 합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죠. 미치지 않는다. 그 밑에 5번 판례 첫째 줄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 간 소송의 합의이므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이 정해질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도 변경된 내용의 권리를 양수한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채권의 양수인일 때 관할 합의 효력을 받는다는 거죠. 자, 넘기시고 각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이 기업. 소송의 이송이라 하면 일단 소송 계속된 사건의 법원의 결정으로 이송하는 겁니다. 법원의 관할은 언제 제소시겠죠? 예. 소재기에 따른 시효 중단은 제소시입니다. 이 소장 부분 송달시로 하면 전부 시효 어떻게 되나 문제 생기죠. 예. 자, 항소는 항소장을 어디에?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항소심 법원 기준하고는 1심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리얼 지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 265 이 소재기의 실제법적 효력에서도 나오지만 반드시 소를 제기한 때죠. 그래서 가압류 신청서는 어떻습니까? 신청서 저 법원에 접수한 때죠, 그렇죠? 21페이지는 우리 10분만 쉬고 진행할게요.